오늘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다 라는 이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를 바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시면 여기서 방송을 안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주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누르면 거기 방송 주제 신청 글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주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거의 절반 정도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지금이라도 집 사요?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공부는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겁이 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다주택자들 조만간 다 망한다. 그리고 지금은 막 미친 집값이다. 그래서 지금 집 사면은 인생 망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댓글로도 많이 달리는데 댓글로 달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제발 좀 전세 살아요. 그 투자하지 말고 이제 폭락 오는데 왜 투자하려고 하냐, 막 끝물에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저것도 잘 모르겠고 뭐 폭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막 답답한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은 답답한 이유가 이성적 사고방식이 돌아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투자할지도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거고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현금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만원짜리가 만원이지 만원짜리가 9,900원이 되고 9,800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가치가 하락한다고 합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은 투자의 기초 중에 기초도 없는 정말 백지 상태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게 백지 상태인 분들도 물가가 작년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뉴스는 꾸준히 나온다는 거를 아실 거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만원짜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진다 라는 거를 체감합니다. 1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다르죠. 꼭 아파트 값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겹살 값도 그렇고 뭐 도시락 가격도 그렇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비싸집니다. 우유도 비싸지고요. 그 말은 뭐냐? 물건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그 말은 뭐죠? 반대로 돈의 가격이 싸지고 있다. 물건 값이 비싸진다는 건 돈이 싸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100원으로 쌀 100g을 살 수 있다면 물가가 2%가 올랐다면은 이제는 100원 가지고는 98g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100원은 여전히 100원이지만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게 물가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돈의 가격이 싸진다. 옛날에는 100g 살 걸 이제 98g 밖에 못 산다. 그러니 돈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이자가 붙잖아요 라는 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1.5%라면 물가가 2%, 뭐 3%씩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 나는 은행에 넣어놔서 1.5%의 이자를 받았지만 물가가 2% 올라갔다면 내 돈은 0.5%만큼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죠? 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면야 뭐 비이성적인 상태니까 그런갑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알게 됐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네, 돈의 가격이 떨어지네, 야 그러면 이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은행에 넣어놔도 손해잖아 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다수 95%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을 좋아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뭔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싶을까?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까? 뭔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할까? 이게 있겠죠. 그 원인이 있겠죠. 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의부터 먼저 내려볼게요. 심플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는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소유권. 자본주의는 소유권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곧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전 재산이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세는 소유권이 아니죠. 전세는 그냥 빌리기 위한, 집을 사용하기 위한 보증금 개념으로 걸어놓는 돈이지 재산인 어떤 소유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은행 예적금인 사람, 거의 대다수의 돈이 그냥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재산이 보험 납입금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을 버는데 한 70만원, 80만원을 떼가지고 연금도 들고 안보험도 들고 뭐 이런저런 뭐 보험을 들어놉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에 들어놓은 돈이 뭐 몇천만 원이고 나 나중에 뭐 죽으면 몇 억이 나오고 내가 뭐 병에 걸리면 몇천만 원씩 뭐 이런 게 지원금이 나와. 나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대부분 다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는 소유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 가치의 변화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본주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큼 어떤 것들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 가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시장 가치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값이 5억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런 집들 많죠.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전세 살아줘가지고 감사합니다. 홍길동 씨 당신 때문에 제가 5억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전세 살아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전세값 올랐으니까 5천만 원 더 내놔라 라고 하는 주인밖에 없죠. 맞죠? 제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고 보험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뭔가 배당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은행에 내가 현금을 많이 넣어놨다고 해서 은행에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억씩 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은행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를 2배로 드릴게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시장 가치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 나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죠. 내 돈의 가치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가치의 하락이 오는데 그게 손해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데도 손해인 줄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게 되죠. 자, 그러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언가 바뀌겠죠. 그럼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이런 분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좀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하루하루 그냥 피가 마릅니다. 그래도 우선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퇴직을 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 준비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회사를 다니든지 퇴직하든지.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살까요? 아니면 전세를 살까요?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에 집을 사는 것만이 투자고 전세를 사는 것이 투자가 아니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사는 것만 투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서울에 집을 삽니까? 아니면 그냥 전세 삽니까? 이거밖에 없죠. 이게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들도 말합니다. 대부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분들한테 무언가 그 중간이나 제3의 대안을 얘기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이 알려줬으면 무언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울집 사요? 아니면 전세 살아요? 아니, 그 제3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왜 알려줘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간다. 잘 안 알려줍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다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남이 그것도 공짜로 어떤 좋은 의도로 나한테 일부러 알려주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내 인생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질문이 돌아옵니다. 집 사요? 아니면 돈 모아요? 어떡하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뭘 공부합니까 도대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오늘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오늘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근 이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방송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집값이 고점일 거고 이제는 진짜 떨어질 거다. 그동안 2017년에 폭락 온다고 했고 2019년에 폭락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2021년에 폭락이 온다고 하다가 이제는 어떤 분들이 2023년에 폭락이 올 것이다, 2025년에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보 우리는 지금 저거 집값 올라간 거 생각하지 마, 어차피 저거 다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갚으면서 기다리자, 이제라도 기다리자, 여전히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이득이 나면 본인 것이고 손해를 봐도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집값이 상승할 거에 인생을 거는 분들은 집을 사니까, 집을 안 산다는 거는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거에 인생을 거는 거죠. 둘 다 인생을 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상승에 인생을 걸든 하락에 인생을 걸든. 그러면 집값이 앞으로 하락할 거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경제가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거고, 금리가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고,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터질 것이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런 이유가 앞으로 생겨서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거에 본인의 인생을 베팅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런 이유가 실제로 본인이 수긍이 되고 앞으로 그럴 거야 라는 거에 본인이 인생을 걸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현금을 모으는데 내 인생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사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바보같이 현금 모으고 계시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싶으시면 그럴 때 상승하는 자산을 사세요.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책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책 내용은 좋은데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속출하는데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 달리오는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고 자기 개인 재산이 한 20조 정도 되는 사람이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사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거기 CEO고 그 헤지펀드사가 운영하는 자금이 한 160조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사고 2등이 아마 한 절반 정도 80조 90조밖에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계절 투자법이라는 얘기를 어떤 이제 인터뷰어와 인터뷰를 하다가 잠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운용사 CEO 창립자가 사계절 투자법이라는 걸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이 얘기한 게 자산 가격의 변동 요소는 4가지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기대보다 높은 물가 상승, 기대보다 높은 경제 성장, 기대보다 낮은 물가 상승, 기대보다 낮은 경제 성장. 핵심은 뭐냐? 기대보다 높은 겁니다. 비교입니다. 비교법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절대적으로 물가가 뭐 하락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예를 들어 올해 물가가 2% 오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12월까지 가보니까 3%가 올랐다? 이러면 기대보다 높았던 상승인 거죠.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2%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경제가 호황이어가지고 3%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치가 2%였는데 결과는 1%밖에 안 됐다. 그럼 기대보다 낮은 경제 성장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쉽게 말하려고 해서 어떻게든 쉽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부분을 지금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기대보다 상승이 적었다 높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단순화해 보려고 합니다. 예상보다 금리가 인하됐다, 예상보다 금리가 인상됐다, 예상보다 경제가 좋았다, 예상보다 경제가 불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이분이 이 네 가지의 사분면일 때는 이런 거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금리가 안 올랐을 때, 올해 원래 금리를 한 4번 올려가지고 2% 상승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안 올라갔어. 그럼 예상보다 금리가 안 올라간 거죠. 금리가 상대적으로 인하된 거니까. 그러면 원자재를 사든지 금을 사든지 은을 사라, 이런 겁니다. 뭔가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실물 자산에 사라. 그리고 뭔가 경제가 생각보다 좋았다면 주식이나 회사채, 원자재, 금 이런 게 올랐을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다면은 미국 국채가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돈이 몰렸을 거고, 주식 같은 게 좀 돈이 좀 몰렸을 거다. 그리고 예상보다도 경제가 훨씬 더 안 좋았다면은 미국 국채 같은 거를 좀 사놨으면 아마 돈을 벌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또 투자 가능한 걸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바꿔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국내 사정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걸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다거나 거꾸로 내려갔다거나 이런 느낌이라면 금이나 아파트를 사라 라고 봐도 정확하진 않지만 비스슨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좋았다. 2018년인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반도체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경제가 훨씬 좋았죠. 그때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 아주 튼튼하다 하면서 엄청 좋게 얘기하고 그 다음 해에 경제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습니다. 반도체가 실적이 급락하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아졌죠. 그런 겁니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우량주 주식을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금을 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우리나라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해봤다고 보입니다. 예상보다 금리가 좀 인상된다, 원래는 한 번만 올리기로 했는데 2-3번 올라간다, 이렇다면 국채,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달러를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량주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예상보다 경제가 훨씬 안 좋았다 라면은 달러를 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달러를 사는 게 미국 국채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쉽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의 주제는 아주 투자적인 마인드가 약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게 그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보다 더 경제 전문가가 많을 테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돈이 많아지면 뭔가 세상에 돈이 많아진다, 금리가 내려가거나 생각보다 금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돈 앞으로 금리 올라갈 것 같아서 야 투자 못 하겠는데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금리 안 올라가잖아, 금리 떨어지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실물자산, 원자재 이런 것들로 돈이 가는데 금이나 부동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쉽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가 금리를 안 올리고 거꾸로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 가격의 상승을 조금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내수가 활성화가 돼.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월급을 많이 줍니다. 인센티브 보너스를 뿌리죠. 그리고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나눠줍니다. R&D에 투자도 하고요. 공장도 짓고.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차도 사고 금도 사고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돈이 적어진다.